모든 생명체 안에는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어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그 자식에게로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이 코드 말이죠. 근데 이 코드의 첫 번째 열쇠를 푼 사람이 놀랍게도 과학자가 아니라 한 수도사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어쩌면 이건 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곳, 19세기 중반의 한 조용한 수도원입니다. 뭐랄까, 과학혁명이 한창이던 시대의 중심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평화로워 보이는 수도원의 정원 한 구석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엄청난 발견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거대한 대학 연구실도 아니고 최첨단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정원에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그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호기심이 아주 많고 끈기 하나는 끝내줬던 한 명의 수도사, 바로 그레고어 멘델이었습니다. 사실 멘델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연을 정말 사랑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학업을 중단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수도원이 오히려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어준 거죠. 여기서 지원을 받아 빈대학교에서 물리학, 수학 같은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훗날 그 위대한 발견을 위한 아주 단단한 기초를 쌓게 됩니다. 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온 멘델은요, 드디어 유전의 수수께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은, 와, 정말 실험 대상을 고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완두콩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영리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첫째, 완두콩은 엄청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죠. 둘째, 형질이 아주 뚜렷해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씨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뭐 애매한 중간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람이 직접 꽃가루를 옮겨주기가 아주 쉬웠어요. 실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은 없었던 겁니다. 멘델이 진짜 대단했던 건 바로 이 접근 방식이에요. 그는 그냥 완두콩이 잘하네 하고 쳐다만 본 게 아니고요. 모든 걸 일일이 기록하고 숫자를 세고 표로 만들어서 분류했어요. 이건 당시 생물학자들에게는 정말 낯선 방식이었거든요. 굉장히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보세요.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대비되는 7가지 특징에만 집중했습니다. 씨 모양, 꽃 색깔, 줄기 길이 같은 것들이요. 이 단순화 전략이야말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유전 현상 속에서 어떤 질서, 즉 법칙을 발견하게 한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끈질긴 실험 끝에 멘델은 마침내 생명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순종, 그러니까 대대로 키가 컸던 완두랑 대대로 키가 작았던 완두를 교배시켰어요. 보통 생각하면 뭐 중간 키 정도의 완두가 나오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태어난 완두콩들이 전부 다 키가 큰 완두였던 거예요. 아니, 그럼 키 작은 특징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냥 증발해버린 걸까요? 멘델도 분명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그냥 숨어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라졌던 그 키 작은 완두콩이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가 3대 1이라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형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멘델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열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라진 줄 알았던 키 작은 특징이 사실은 키 큰 특징에 눌려서 그냥 숨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성, 그리고 숨어버리는 걸 열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법칙은 분리의 법칙입니다. 부모는 각 특징에 대해 한 쌍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식에게 전달될 때는 이 둘이 깔끔하게 분리되어서 둘 중 하나만 물려준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나 뒷면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요. 확률은 딱 50대 50.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우리가 이런 부모에게선 이런 자식이 나올 확률이 몇 %겠구나 하고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멘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관찰해 봤어요. 예를 들어 씨의 모양과 색깔. 그랬더니 씨 모양이 둥근지 주름 졌는지는 씨 색깔이 노란지 녹색인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각자 따로따로 유전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에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들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유전의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법칙들을 발견했으니 이제 세상이 깜짝 놀라고 멘델은 영웅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좀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멘델은 무려 8년 동안 12,000개가 넘는 완두콩을 일일이 교배하고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12,000개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의 연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연구가 도대체 왜 묻혀버렸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의 아이디어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인자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했던 거죠. 둘째, 생물학의 수학이랑 통계를 끌어들인 것도 다들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아직 그의 발견을 이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멘델은 나중에 수도원장이 되면서 행정 업무에 치여 연구를 사실상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세상은 몰라줘도 자기 연구의 가치를 스스로는 확신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씁쓸하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멘델이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연구는 아주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866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무려 34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다 1900년에 서로 다른 3명의 과학자가 각자 유전 연구를 하다가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똑같은 논문, 바로 멘델의 논문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마터면 인류의 이 위대한 지식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세기 한 수도사의 작은 정원에서 시작된 이 발견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멘델이 말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자는 나중에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왓슨과 크랙이 그 유전자가 바로 DNA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멘델이 그 존재를 예측했던 바로 그 생명의 코드를 직접 읽고 심지어 고쳐 쓰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대 유전학은 바로 멘델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셈이죠. 멘델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의 연구는 30년 넘게 무시당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에이 저게 말이 돼? 하면서 너무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들 중에 미래의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견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